형님,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또 올 겁니다. 정훈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우리는 3미터 높이의 담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진 회색 건물, 수문의 시간 감시 카메라, 무장한 경비원들, 감옥이었죠. 아니, 감옥보다 더한 곳이었습니다. 287명, 그곳에 갇혀 있던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중 231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80%가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이 40대, 50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족을 위해 마지막 도전을 하려던 사람들. 우리는 모두 같은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월급 500만 원, 숙소 무료 제공, 왕복, 항공료 지원. 달콤한 거짓말이었죠. 제가 탈출하지 못했다면, 그 증거를 남기지 못했다면 그들은 아직도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각자의 이유로 비행기에 올랐지만 도착한 곳은 모두 같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돌아온 건 아닙니다. 231명 중 11명은 끝내 구출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해외 취업, 새로운 기회, 인생 역전, 이런 단어들에 현혹되기 전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LD텔레비 이서진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충격적인 사연을 공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한국인들이 감금되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외 취업 사기로 실종 신고된 한국인이 127명에 달했습니다. 오늘 증언해 주실 전민수 씨는 2년 전 캄보디아 감금 시설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생존자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촬영한 증거로 5개 건물에서 총 287명이 구출됐고 그중 163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57%가 우리 국민이었던 겁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 대부분이 한국인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월 500만 원, 숙소 제공, 항공료 지원. 이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지옥으로 떠난 사람들의 실체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이 방송을 끄지 마십시오. 최근 해외 취업 제안을 받으신 분, 가족이 동남아로 일하러 간 분, 연락이 뜸한 가족이 있으신 분, 너무 좋은 조건의 구인 광고를 보신 분, 이 증언이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전민수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이름은 전민수입니다. 지금은 43살이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41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2년, 겨우 2년 전 일인데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2023년 봄. 그해 봄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날씨만 추운 게 아니었어요. 제 인생도 겨울이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지 6개월. 민수 씨, 더는 못 살겠어요. 당신은 맨날 실패만 해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딸 지우는 전처와 함께 살고 있었고, 저는 구로구의 좁은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방은 2평.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차는 공간. 창문도 없는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한 달 월세 35만 원. 그것도 2달째 밀린 상태였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새벽 배송. 시급 12,000원. 하지만 40대는 안 뽑는다고 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 최저시급. 역시 젊은 사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해볼까 했지만
면허증이 정지된 상태였어요. 벌금을 못 내서요. 그렇게 하루하루 거절 메시지만 받으며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결정했습니다. 경력이 맞지 않습니다. 나이가 좀 나이 40이 넘으면 이 사회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통장 잔고는 47만 원, 카드 빚은 300만 원, 딸 양육비는 3개월째 못 주고 있었습니다. 전처에게서 온 문자. 지우 학원비라도 보내주세요. 애가 아빠 걱정해요. 답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돈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런 말들이 이제는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4월 15일. 그날도 평소처럼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새로 올라온 구인 광고를 확인하던 중 메일함에 빨간 숫자 1이 떴습니다. 스팸함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외 근무 5월 500만 원 보장, 숙소 제공. 500만 원. 그 숫자가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딸 학원비도 낼 수 있고, 밀린 월세도 낼 수 있고,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처음엔 당연히 스팸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거든요. GL 글로벌 트레이딩. 회사 로고도 깔끔했고 홈페이지 주소도 있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정말 그럴듯한 회사 사이트가 나왔어요. 동남아시아 온라인 마케팅 선도 기업. 2018년 설립. 직원 수 500명.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지사 운영. 회사 소개 영상도 있었습니다. 깨끗한 사무실, 웃고 있는 직원들,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 믿을만해 보였습니다. 메일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온라인 고객 상담 업무, 월급 500만 원 세후, 숙소 무료, 제공 1인 1실, 왕복 항공료 회사 부담, 정착 지원금 100만 원, 경력 무관, 나이 무관, 경력 무관, 나이 무관. 이 6글자가 저에게는 구원의 손길처럼 보였습니다. 근무지는 캄보디아 프놈펜. 캄보디아. 솔직히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한국에서는 희망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바로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특별한 경력은 없었지만 성실함만은 자신 있다고 썼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서 생각했어요. 이번엔 제발 되기를. 놀랍게도 3시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전민수님, 이력서 잘 받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 화상 면접 가능하신가요? 화상 면접. 급하게 면도를 하고 유일한 정장 셔츠를 다렸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 줌으로 접속하니 30대 초반의 여성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수님. 저는 GL 글로벌 트레이딩 한국 지사 채용 담당 김소연입니다. 목소리가 매우 친절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느낌도 들었고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전민수입니다. 41살이고요. 성실하게 일할 자신 있습니다. 나이는 좀 있지만 젊은 사람 못지않게. 아, 민수 씨. 그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나이는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저희는 인생 경험이 풍부하신 분을 선호합니다. 젊은 직원들은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에 어깨가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해외 근무 경험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만. 괜찮아요. 저희가 다 교육해드립니다. 중요한 건 성실함과 책임감이에요. 가족은 있으신가요? 딸이 하나 있습니다. 13살이에요.
아, 그럼 더욱 열심히 하실 것 같네요. 딸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무 조건은 메일로 보내드린 대로예요. 월 500만 원, 숙소 제공, 항공료 지원. 첫 달은 적응 기간이라 일도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너무 좋아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혹시 왜 이렇게 조건이 좋은가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캄보디아 물가가 한국의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부담 없고 직원들도 만족하는 윈윈이죠. 그리고 한국어 구사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있는데도 괜찮을까요? 민수 씨, 이미 합격이에요. 네, 이력서 보고 결정했어요. 성실해 보이시고 무엇보다 절실함이 느껴졌거든요. 저희는 그런 분이 필요해요. 면접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국 가능하신가요? 비행기표는 저희가 예약해 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고시원 방에서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거구나. 딸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아빠야. 아빠, 무슨 일이야? 요즘 전화도 잘 안 하더니. 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좋은 직장 구했어. 진짜? 어디? 해외 근무야. 캄보디아라는 곳인데 월급이 500만 원이야. 500만 원? 대박! 아빠 진짜 대단해. 13살 딸아이의 순수한 기쁨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아빠가 학원비도 제때 내주고 내가 원하는 옷도 사줄 수 있어. 미안했어. 그동안. 아빠, 울어? 아니야. 안 울어. 그냥 기뻐서 그래. 언제 가는데? 다음 주 월요일. 그렇게 빨리? 가기 전에 만날 수 있어? 엄마한테 허락받아야지. 전처에게 전화했습니다. 나야. 잠깐 지우 좀 만나고 싶은데 무슨 일이에요? 해외 취업이 됐어. 캄보디아로 가게 됐는데 가기 전에 지우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내일 오후에 잠깐 만나요. 카페에서. 다음 날 강남의 한 카페에서 지우를 만났습니다. 교복을 입은 딸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어요. 아빠, 캄보디아가 어디야? 동남아시아야. 베트남 옆에 있는 나라. 위험하지 않아? 아니야. 안전해. 회사도 크고 좋은 곳이야.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13살이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을까?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지우 대학도 보내고 같이 여행도 가자. 약속? 약속.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A사 용지 5장 분량. 영어와 한글이 병기되어 있었어요. 급여, 근무 시간, 숙소 제공. 다 좋아 보였습니다. 마지막 장에 작은 글씨로 쓰인 부분이 있었어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위약금. 뭔가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성실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약금 낼 일이 뭐 있겠어? 서명란에 사인을 했습니다. 전민수. 그리고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냈죠.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민수 씨, 계약서 잘 받았습니다. 항공권은 내일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김소연 씨는 이모티콘까지 넣어서 답장을 보냈어요. 친근한 회사구나 생각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싸갈 게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노트북, 고시원 방을 둘러봤습니다. 2평짜리 이 좁은 방에서 6개월을 살았네요. 이제 안녕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다시 일어설 기회, 희망. 그런 단어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거든요. 하지만 알았어야 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너무 좋은 조건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는 걸. 지금도 후회합니다. 왜 그때 한 번만 더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했을까?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나 절박했고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출국 3일 전부터 김소연 씨의 메시지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했어요. 민수 씨,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여권 유효 기간 확인하셨죠? 네, 확인했습니다. 내년까지 유효해요. 다행이네요. 짐은 너무 많이 싸지 마세요. 여기서 필요한 건 다 살 수 있어요. 친절한 회사구나 생각했습니다. 직원을 배려하는구나 싶었죠. 출국 2일 전, 메시지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아침 8시, 민수 씨, 잘 일어나셨어요? 오늘도 준비 잘하세요. 점심 12시, 점심 드셨어요? 건강 관리 잘하셔야 해요. 오후 3시, 비행기표 다시 확인해 주세요. 4월 22일 오후 2시 출발 맞죠? 저녁 7시, 저녁 식사하셨어요? 캄보디아 음식 매운 거 괜찮으시죠? 밤 10시, 내일 일찍 주무세요. 모레가 출국이니까요. 하루에 5번. 처음에는 감동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하지만 출국 전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새벽 5시, 민수 씨, 깨어 계신가요? 오늘이 출국 전날이에요. 아침 7시, 공항 가는 길 확인하셨죠? 늦으면 안 돼요. 8시, 짐 다 싸셨어요? 사진 한 장 보내주실래요? 사진을 보내달라고요? 짐 가방 사진을 왜? 그래도 보냈습니다. 캐리어 하나, 사진을 찍어서. 아, 캐리어 하나만 가져가시는군요. 잘하셨어요. 가볍게 오시는 게 좋아요. 9시, 여권이랑 항공권 같이 놓고 사진 한 장만 더 보내주세요. 제가 상사한테 보고해야 해서요. 상사 보고? 이상했지만 또 보냈습니다. 10시, 민수 씨, 혹시 누구랑 공항 가시나요? 아니요. 혼자 갑니다. 아, 그래요?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딸한테만 얘기했습니다. 딸이 몇 살이라고 하셨죠? 13살입니다. 아, 중학생이네요. 아빠 없어도 괜찮을까요? 왜 이런 걸 묻는 거지? 오후가 되자 더 심해졌습니다. 1시간마다 메시지가 왔어요. 지금 뭐 하세요? 어디 계세요? 내일 몇 시에 출발하실 거예요? 공항에 몇 시간 전에 도착하실 거예요? 저녁 8시, 민수 씨, 제가 너무 귀찮게 하죠. 죄송해요. 그런데 이게 다 회사 규정이라서요. 네. 이해합니다. 근데 정말 혼자 사시는 거 맞죠? 가족이나 친구한테 얘기 안 하셨어요? 네. 딸한테만 얘기했다니까요. 그렇군요. 잘하셨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알면 걱정만 하거든요. 밤 11시, 마지막 메시지. 민수 씨, 내일 꼭 시간 맞춰서 출발하세요. 절대 늦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리고 공항 도착하자마자 사진 보내주세요. 체크인하고도 보내주시고
게이트 앞에서도 보내주시고 비행기 타고도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많이요? 네. 꼭이요. 회사에서 직원 안전을 위해 확인하는 절차예요. 안전 확인이라.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출국 당일 4월 22일 월요일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김소연 씨 메시지 소리였어요. 민수 씨, 일어나셨죠? 오늘이에요. 화이팅. 비행기는 오후 2시. 10시간이나 남았는데, 네, 일어났습니다. 아침 꼭 드세요. 그리고 9시에 출발하세요. 11시 출발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9시요. 혹시 막힐 수도 있잖아요. 제발 9시에 출발해 주세요. 왜 이렇게 재촉하는 걸까? 하지만 그녀 말대로 9시에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2평짜리 방을 둘러봤어요. 정말 안녕. 공항버스를 탔습니다. 타자마자 메시지. 버스 탔어요? 네, 탔습니다. 사진 보내주세요. 버스 안에서 셀카를 찍어 보냈습니다. 30분 후, 아직 버스 아니죠? 네, 얼마나 남았어요? 한 30분 정도요. 네, 알겠어요. 10시 30분. 인천공항 도착. 도착하자마자 메시지. 도착했죠. 공항 입구에서 사진 보내주세요. 출국장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가세요. 지금 바로요. 체크인을 하고 보딩 패스를 받았습니다. 보딩 패스 사진 보내주세요. 좌석 번호 잘 보이게요. 23A. 참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참가 자리가 아니네요. 참가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세요. 왜 참가 자리가 좋은가요? 그냥 경치가 좋잖아요. 첫 해외 근무인데 이상했지만 참가 자리는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점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출국 도장 찍혔죠. 여권 페이지 사진 보내주세요. 이건 좀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여권 사진까지 필요한가요? 네, 꼭이요. 회사 규정이에요. 제발 보내주세요. 할 수 없이 출국 도장 페이지를 찍어 보냈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또 메시지. 게이트 앞이죠. 사진 보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한국 사람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래요? 민수 씨만 가는 줄 알았는데 1시 30분. 탑승 시작. 지금 탑니까? 네, 타고 있습니다. 탑승권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비행기 타자마자 좌석 사진도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23A 좌석을 찾아 앉았죠. 옆자리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좌석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잘 탔네요. 이제 비행기 끄면 연락 안 될 테니 도착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 네, 절대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가는지 묻는 사람 있어도 그냥 여행 간다고 하세요. 왜요? 그냥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사람 많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수 씨, 잘 다녀오세요. 아니, 잘 도착하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라는 말이 왠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제가 확실히 비행기에 탔는지 도망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물건을 배송 추적하듯이. 아니, 물건보다 더 철저하게 제가 그들에게는 상품이었던 거죠. 500만 원짜리 상품. 4시간의 비행 시간 동안 저는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첫
월급으로 뭘 할까? 딸 학원비 내고, 릴린 월세 정리하고, 조금씩 저축도 하고. 1년만 열심히 일하면 작은 보증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며 조금 긴장했지만 무사히 통과했어요. 수화물을 찾아 나왔을 때 전민수라고 적힌 팻말을 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전민수 씨,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GL 글로벌 트레이딩의 박진호입니다. 김소연 대리님이 잘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인상은 좋았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친절한 미소. 아, 고생하셨어요. 짐 제가 들게요. 그는 자연스럽게 제 캐리어를 가져갔습니다. 캄보디아는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아, 덥죠. 한국이랑 완전 다르죠.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주차장까지 걸어가면서 그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숙소는 회사에서 20분 거리예요. 깨끗하고 좋은 곳이에요.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아, 다행이네요. 검은색 SUV 앞에 도착했습니다. 꽤 좋은 차였어요. 타세요. 차에 올라타니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시내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여기가 프놈펜 중심가예요. 차창 밖으로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오토바이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고 거리 곳곳에 과일 노점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발전했죠. 요즘 캄보디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10분 정도 달렸을까요? 차가 도심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이 점점 뜸해지고 논밭이 나타났어요. 회사가 좀 외곽에 있어요. 조용해서 일하기는 좋아요. 그때까지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진호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으로 민수 씨, 네, 핸드폰 잠깐 주시겠어요? 핸드폰이요. 왜요? 회사 규정입니다. 첫 일주일은 외부 연락 금지예요.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정책이죠.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계약서에 있었을 거예요. 안 읽으셨나 보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주세요. 명령조였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친절함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말 잘 들으면 문제 없을 겁니다. 거부하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창밖은 이제 완전한 시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 가끔 보이는 초라한 집들. 30분쯤 더 달렸을까요? 저 멀리 회색 건물이 보였습니다. 높은 담장, 철조망, 감시 카메라, 그리고 무장한 경비원들. 이게 회사라고요? 차가 멈춰 선 곳은 거대한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3미터는 좋게 넘어 보이는 높은 담장이 둘러싸고 있었고 꼭대기에는 철조망이 빙 둘러져 있었습니다. 정문에는 무장한 경비원들이 서 있었어요. 이게 회사 건물이라고요? 교도소 같은데요. 박진호는 대답 없이 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제 여권과 지갑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여권을 빼앗는 순간 당신은 노예가 됩니다. 정상적인 회사는 절대로 직원의 여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홀에 책상이 빼곡히 놓여 있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건물에만 87명, 그중 52명이 한국인이었어요. 나머지는 중국인, 베트남인, 태국인들이었습니다. 한국인이 60%였던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속이기 쉬웠다고 합니다. 인터넷 사용률이 높고 투자에 관심이 많고 무엇보다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한다고요. 그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기계처럼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누구도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박진호가 저를 2층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40대로 보이는 중국인 남자가 있었는데 보스라고 불렸습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간단해. 온라인으로 한국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입금을 유도하는 거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저 담장 너머로는 못 나가. 저는 항의했습니다. 이건 사기라고, 계약 위반이라고, 당장 한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하지만 그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계약서 읽어봤어? 업무 불이행 시 위약금 조항 있잖아. 3억이야. 낼 수 있어?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세요. 터무니없는 위약금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한국 법이 통하지 않죠. 그래서 출국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검토받으세요. 그제야 계약서의 작은 글씨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했던 겁니다. 박진호가 저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6평 정도 되는 방에 2층 침대가 2개 놓여 있었어요. 4인실이었습니다. 여기가 숙소예요. 1인 1실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항의하자 박진호가 비웃었습니다. 계약서 다시 읽어봐요. 숙소 제공이라고만 되어 있지. 1인 1실이라고는 안 써 있을걸요? 같은 방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김정훈, 35세, 부산 출신. 이미 한 달째 있었다고 했어요. 박성민, 28세, 대구 출신. 일주일 전에 왔다고 했고요. 최영수, 45세, 인천 출신. 저보다 하루 먼저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정훈이가 형님, 여기는 우리가 생각한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일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쉬세요. 내일부터가 지옥이니까.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3미터는 넘어 보이는 담장, 그 위에 철조망, 서치라이트가 비추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에 나왔는데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건데 그는 말없이 따라왔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제가 나오자 다시 방까지 따라왔어요. 감시받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일어나! 모두 일어나! 중국인 감독관이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서둘러 옷을 입고 나갔더니 복도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1층 대형 홀로 이동했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었는데 실시간 실적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목표 1인당 5명 유치. 어제 실적 1위 L-23번. 벌칙 대상자 K-15번. K-28번. K는 한국인을 뜻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 일주일은 교육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접근하는지, 어떤 말로 신뢰를 얻는지. 보이스피싱을 하는 화술을 배웠습니다. 거부하면 식사를 주지 않았고 방에 가둬뒀습니다. 형님, 일단 살아야 나갈 기회도 생겨요.
정훈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넷째 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투자 전문가입니다. 월 30% 수익 보장. 거짓말이었죠. 모두 거짓말. 제가 하는 일은 주로 투자, 상담사 역할이었습니다.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소액으로 수익을 내게 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 큰 돈을 투자하게 유도하는 거였죠. 피해자는 주로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은퇴자금, 노후자금을 노렸죠. 제 부모님 세대였습니다. 첫 피해자를 만든 날,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제가 괴물이 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심을 버리고 감정을 죽이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 일하는 기계가 되었죠. 2달째 되던 날 기회가 왔습니다. 보스가 방콕으로 출장을 갔고 중국인 부보스가 임시로 관리하게 됐어요. 그는 보스보다 느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정훈이 그리고 베트남에서 온 후엔이라는 청년이 탈출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3시 우리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2층이었지만 배수관을 타고 내려갈 수 있었어요. 담장까지는 50m. 숨을 죽이고 달렸습니다. 담장 앞에는 철조망만 있었습니다. 후엔이 가져온 담요를 덮고 넘기로 했죠. 제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철조망이 담요를 뚫고 살을 찢었지만 고통을 참고 넘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경보음이 울렸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잡혔죠. 이곳이 얼마나 외진 곳인지 어디로 도망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달렸던 겁니다. 끌려온 우리를 기다린 건 처참한 보복이었습니다. 자세한 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후엔을 다시 보지 못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훈이와 저는 독방에 갇혔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끼, 물 한 병만 주어졌어요. 그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저는 거의 미쳐갔습니다. 딸 지우의 얼굴만 떠올렸습니다. 아빠 힘내.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독방에서 나온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시키는 대로 일하며 살았습니다. 로봇이 된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또 올 겁니다.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힘으로는 안 돼요. 머리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희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포기했어요. 중요 희망의 순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3달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식자재를 배달하는 트럭이 왔는데 그날따라 운전사가 달랐습니다. 젊은 캄보디아 청년이었어요. 그는 물건을 내리다가 핸드폰을 트럭 조수석에 두고 내렸습니다. 순간적으로 판단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핸드폰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키면 끝이었거든요. 하지만 운전사는 눈치채지 못했고 트럭은 떠났습니다. 화장실 칸막이에 숨어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배터리는 70%, 하지만 인터넷 연결이 없었어요. 그래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만약 비상 상황에 처하신다면 증거를 남기세요.
사진, 동영상, 녹음, GPS 위치. 이것이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내부,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 컴퓨터 화면, 모든 걸 몰래 촬영했어요. GPS도 켜서 위치를 저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나가게 되면 우리를 구해달라고 해주세요. 가족에게 연락해달라고요. 다들 처음엔 의심했지만 핸드폰을 보여주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희망이 생긴 거죠. 한국인 피해자 52명 중 30명이 동의했어요. 그 중에는 58세 택시 기사 출신도 있었고 62세 은퇴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었어요. 모두가 같은 피해자였습니다. 각자 짧은 동영상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름, 고향, 들어온 날짜, 가족에게 전하는 말.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담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꼭 돌아갈게. 아들아, 아빠가 바보같이 속았다. 엄마, 보고 싶어요. 이런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료를 모았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필사적이었어요. 그러던 중 정훈이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형님, 여기 청소하는 캄보디아 아주머니 있잖아요. 그분 아들이 프놈펜에서 택시 운전을 한대요. 한국인 손님도 가끔 태운다고 돈을 주면 연락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제가 숨겨둔 달러 지폐 몇 장을 아주머니에게 주며 부탁했어요. 한국인을 만나면 이 번호로 연락해달라고. 제가 적은 건 한국 영사관 번호였습니다. 해외에 나가시면 반드시 현지 한국 영사관 번호를 외우고 계세요. 위급할 때 생명줄이 됩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아주머니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일 오후 3시 뒷문 쓰레기장.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하던 일이라 의심받지 않았어요. 뒷문으로 나가면서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쓰레기장에는 낡은 오토바이를 탄 50대 한국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저는 뛰어올랐고 오토바이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지만 아저씨는 이미 준비된 경로로 달렸습니다. 좁은 골목과 시장을 통과했고 30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차를 갈아타세요. 영사관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말이 없었지만 목적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바깥 풍경을 제대로 봤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는 사람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그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한국 영사관에 도착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극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살았구나. 정말 살았구나. 영사관 직원들은 저를 조심스럽게 맞았습니다. 제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거울을 보고서야 알았어요. 20kg는 빠진 것 같았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를 보여줬어요. 사진, 동영상, GPS 좌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
영사관 직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 씨, 이 자료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출 작전을 하려면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구조 요청과 정확한 위치가 필요해요.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해야 하는데 그들도 증거를 요구할 겁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로는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외교적 절차, 현지 경찰과의 협조, 모든 게 복잡했습니다. 그들을 빨리 구해주세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수 씨는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 있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을 두고 혼자만 살아나온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3일 후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새벽 급습한대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제발 모두 무사하기를.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영사관의 공식 절차를 기다리기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언론사에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제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 자료를 보내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즉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한 언론사의 사회부 김현수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3시간 동안 들었고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민수 씨, 이건 엄청난 특종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보도하면 압박이 될 겁니다. 일주일 후 9시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감금, 노동 한국인 피해자 수십 명. 제목으로요. 제가 찍은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송됐고 피해자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다음날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다뤘고 정부도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고 경찰청은 국제공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캄보디아 경찰이 5개 건물을 급습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총 287명이 구출됐고 그중 163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전체의 57%를 차지했습니다. 정은이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운영자들은 대부분 도망쳤지만 일부는 체포됐습니다. 박진호도 잡혔다고 들었어요. 김소연이라는 여자는 한국에서 체포됐고요. 나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인을 집중적으로 노렸던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가진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체면을 중시해서 쉽게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폐 끼치기 싫어하고 무엇보다 성공에 대한 압박이 커서 무리한 도전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공항에서 몇 명을 만났습니다. 정은이도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살아서 다시 만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이 증거를 남기고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실종자 명단에는 여전히 이름들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딸 지우를 만났습니다. 전처가 허락해 준 거였어요. 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후, 딸도 모든 걸 알게 됐죠. 아빠, 많이 힘들었죠? 14살이 된 딸은 저를 걱정했습니다.
제가 딸을 걱정해야 하는데 반대가 된 거예요. 아빠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고 작은 소리에도 놀랐어요. 병원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했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LD 테레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 후속 취재를 하는데 인터뷰를 해줄 수 있냐고요. 저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민수 씨,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LD 텔레비전 이서진 기자입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일을 겪고 난 후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오셨나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아요.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는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진짜 살아 돌아온 건지 또 다른 꿈은 아닌지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누군가 쫓아오는 꿈, 다시 그곳에 갇혀 있는 꿈. 병원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6개월 정도 상담 치료를 받았어요. 약도 먹었고요. 하지만 가장 큰 힘이 된 건 딸이었습니다. 지우가 아빠, 이제 괜찮아. 우리 곁에 있잖아. 라고 말해줬을 때 정말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작은 물류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정직한 노동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아요. 주말마다 딸을 만나고 가끔 정훈이, 그러니까 함께 갇혀있던 동료들과도 만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거든요. 함께 구출된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각자의 방식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어떤 분은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정훈이는 이런 사기를 예방하는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곳에서요? 아니면 돌아온 후? 둘 다 듣고 싶습니다. 그곳에서는 처음 누군가를 속였을 때였어요. 제가 피해자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순간, 살기 위해 양심을 버려야 했던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50대 아주머니였어요. 노후 자금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죄책감이 크시겠네요. 네. 그래서 돌아온 후에는 그 죄책감이 가장 힘들었어요. 살아 돌아온 것도 미안하고 혼자만 탈출한 것도 미안하고.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제가 살아남아서 증언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구출될 수 있었다고. 그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일단 의심하세요. 특히 너무 좋은 조건일수록 더 의심해야 합니다. 월 500만 원, 숙소 제공, 항공료 지원. 왜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대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세요.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둘째,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특히 위약금 조항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셋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상의하고 온라인에서 후기도 찾아보세요. 출국 전에 이상한 징조를 느끼셨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었나요? 지나친 관심이었어요. 계속 사진을 보내라. 위치를 확인시켜라.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너무 급하게 진행됐어요. 면접 본 지 하루 만에 합격. 일주일 안에 출국.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들었는데도 왜 가셨나요? 절박했으니까요. 통장 잔고 47만 원. 딸 양육비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희망이 절망을 이기는 순간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후회하십니까? 복잡한 감정입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도 행복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제 증언으로 많은 사람이 구출됐다는 것도. 그래서 후회라기보다는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딸 대학 보내고, 가끔 여행도 가고, 그리고 수기를 쓰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요.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천천히 준비하려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먼저 50대, 60대 어르신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 일자리 구하기 힘드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자리는 기다려줍니다. 나쁜 일자리만 재촉합니다. 둘째, 자녀들과 상의하세요. 부끄럽더라도 꼭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면 위험합니다. 셋째, 이런 신호를 조심하세요. 여권 요구, 과도한 위약금, 지나친 연락과 사진 요구, 계약서, 검토 시간을 안 주는 것. 넷째, 의심되면 확인하세요. 한국 영사관에 전화, 회사 실체 확인, 인터넷 후기 검색, 고용노동부 확인, 그리고 욕심내지 마세요. 정직하게 천천히 가도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저도 그 빛을 봤으니까요. 행복은 다시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에서 갇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구출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남기고 기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족분들께 연락이 뜸한 가족이 있다면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수 씨,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용기 있는 증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사건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전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해외 취업의 달콤한 유혹 뒤에 숨은 위험, 반드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과 꼭 상의하세요. LD 텔레비 이서진 기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너무 좋은 조건은 함정입니다.
여권을 요구하면 도망치세요. 가족과 상의 없이 결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 8시 또 다른 사연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빠르게 소식을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D 테레비의 이서진 기자였습니다.